저는 남편 하나 믿고 반평생을 살아온 이제 막 56이 된 평범한 주부예요. 젊어서 없는 살림에 시집와 두 아이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들면서도 남편만 곁에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자식들 다 키워 내보내고 나니 이제야 겨우 숨통이 좀 트이는가 싶었어요. 아침이면 남편 출근시키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 차려 마주 앉아 하루 얘기 나누는 것. 저는 그 소소한 하루하루가 제 노후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저 이 사람이랑 손잡고 곱게 늙어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 와이셔츠 깃에서 시뻘건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고 말았지 뭐예요. 제가 평생 발라본 적도 없는 그 진하디진한 새빨간 자국이 하필 목에 닿는 안쪽에 꾹 눌려 있더라고요. 25회를 한 이불 덮고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았다는 증거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서 셔츠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급기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남편 뒤를 몰래 밟는 그런 못난 짓까지 하게 됐지 뭐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 미행 끝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불륜이었으면 나았을까 싶을 만큼 제 가슴을 후벼 판 그 진실. 지금도 그 밤만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일이 시작된 건 지방에 사는 사촌 결혼식에 다녀오면서였어요. 길이 멀어 하루 자고 이튿날 저녁에야 겨우 집에 돌아왔거든요. 꼬박 이틀을 집을 비운 셈이었죠. 돌아와 보니 빨래통에 남편 옷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냥 둘 수가 없어 세탁기를 돌리려고 옷을 하나하나 챙겼어요. 그러다 남편 와이셔츠를 집어드는데 목깃 안쪽에 뭔가 빨간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김치 국물이라도 튀었나 싶어 무심코 들여다봤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또렷한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딱 멈췄어요. 색이 어찌나 진하던지 제가 평생 발라본 적도 없는 그런 빨간색이었거든요. 저는 화장이라고 해봐야 로션에 눈썹 정도 그리는 게 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국이 하필 목에 직접 닿는 목깃 안쪽에 꾹 눌려 있더라고요. 옷깃 바깥도 아니고 안쪽에 그것도 눌린 자국이라니. 누군가 남편 목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셔츠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자꾸만 나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더군요.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셔츠를 슬쩍 내밀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 셔츠 깃에 빨간 거. 남편이 힐끔 보더니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 거기? 남편은 말끝을 흐리다가 얼른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어요. 아, 몰라 나도. 세탁소에서 뭐 묻혀왔나 보지. 저는 그 대답에 오히려 가슴이 더 철렁했습니다. 세탁소 얘기가 웬 말이에요. 그 셔츠는 제가 직접 빨아다려 입힌 건데 평소 무뚝뚝해도 거짓말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눈을 못 맞추고 얼버무리다니. 저는 더 캐물었다간 제 속만 뒤집힐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셔츠를 세탁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걸 그냥 빨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셔츠를 곱게 개어 옷장 제일 안쪽, 남편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 몰래 걸어뒀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증거라도 감추듯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빨간 자국이 눈앞에 아른거리더군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게 들리던지. 25해를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인데 그 밤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저의 길고 긴 의심은 그 작은 립스틱 자국 하나에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그 밤, 이상하게도 지난 며칠 사이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곰곰이 되짚어보니 남편이 요즘 부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꺼낸 건 며칠 전 저녁 밥상에서였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불쑥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친정 안 간지 오래되지 않았어? 어머님 뵈러 며칠 다녀와. 그때는 그저 고마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평소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친정 얘기를 꺼내니 의외다 싶으면서도 참 반갑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어요. 아이, 갑자기 무슨 친정이야. 엄마랑 통화했는데 잘 계셔. 그랬더니 남편이 한 번 더 밀어붙이지 뭐예요. 에이, 장모님도 이제 연세 있으신데 틈날 때 자주 가서 뵙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틈만 나면 비슷한 말을 슬쩍슬쩍 꺼내더라고요. 여보, 친정 다녀오라는 거 생각해 봤어? 알았어. 나중에 시간 나면 다녀올게. 저는 그렇게 대충 넘겼는데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그 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중에 말고 이번 주말에 가는 게 어때? 그날 밤 자리에 누워 그 말들을 다시 떠올리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집을 비우길 은근히 바란 건 아닐까? 내가 친정에 가 있는 그 며칠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던 건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드니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가더군요. 그러고 보니 걸리는 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 남편이 통화를 하다가 제가 방에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눈에 담지도 않았을 장면인데 그날따라 어찌나 또렷하게 떠오르던지요. 늦은 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물 마시러 나가면 슬그머니 화면을 엎어놓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그때는 뭐 재미난 거 보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이제 와보니 하나같이 수상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가슴 안쪽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넥타이를 골라주면서 슬쩍 떠보듯 말을 건넸죠. 여보,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남편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저를 힐끔 보더니 딴청을 피우더군요. 걱정은 무슨. 맨날 똑같지 뭐. 아니, 당신 요새 어딘가 좀 달라 보여서 그러지.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시계를 보며 서두르는 거예요. 아유, 나 늦겠다. 갔다 올게. 평소 같으면 현관에서 한두 마디라도 더 붙이던 사람이 그날은 꼭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밥상을 차렸지만 자꾸만 남편 눈치를 살피게 되더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이 또 그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여보, 지난번에 말한 거 생각해 봤어?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오라니까. 그런데 이번엔 말투가 전과 달랐어요.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꼭 그래야만 한다는 듯 묘한 힘이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들었던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왜 자꾸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게 난 더 이상하네. 장모님한테 다녀오라는데 왜 짜증이야? 그렇게 되받아치니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슬쩍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25회를 함께 산 사람만 알아챌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 같은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단단히 숨기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또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작정 따져 물어서는 저 사람이 절대 입을 열 리 없다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남편이 바라는 대로 친정에 가는 척하고 그 며칠 동안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것. 평생 누굴 속여본 적도 뒤를 밟아본 적도 없는 제가 하필 남편을 상대로 그런 일을 꾸미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일부러 남편 들으라는 듯이 친정에 전화하는 신용을 했어요. 사실은 통화 버튼도 누르지 않고 조용히 전화기에 대고 저 혼자 떠든 거였죠. 엄마, 나 이번에 며칠 내려갈게. 응, 그이가 다녀오라고 등을 떠밀어서 거짓말을 입에 올리자니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행여 남편이 눈치챌까 곁눈질로 살폈는데 이 사람이 글쎄 표정이 확 밝아지지 뭐예요. 제가 전화를 끊고 웃으며 다가가자 남편이 아주 흡족한 얼굴로 묻더군요. 장모님한테 가기로 한 거야? 잘 생각했네. 가서 푹 쉬다 와. 그러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손길이 어찌나 낯설던지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출근하는 남편은 현관에서까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잘 다녀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아예 일주일쯤 푹 쉬다 와도 돼. 알았어. 당신도 밥 잘 챙겨 먹어.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짐 가방까지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척하다가 발길을 돌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어요. 친정에 가는 대신 거기 숨어서 며칠간 남편을 지켜볼 작정이었거든요. 낯선 여관방에 짐을 풀고 앉아 있자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일 끝을 봐야겠다 싶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우리 집 대문이 훤히 보이는 놀이터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보면 영락없이 수상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간 뒤 다시 나오지도 누가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어두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이라 늦은 아침에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남편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는 도로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뒤로는 종일 그림자도 안 비쳤어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도 우리 집 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온몸이 쑤셨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니 슬슬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그냥 어디 옷에 묻어 딸려온 립스틱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집에 돌아가서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오해가 있었으면 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주말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이나 차려줘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려고 자리에서 막 일어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지 뭐예요. 주말에 딱히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외출복까지 갖춰 입은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골목에 세워둔 승용차에 올라타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황급히 큰 길로 달려나가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았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저 앞에 출발하는 흰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너무 티나지 않게요. 기사님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한번 돌아봤지만 이내 말없이 차를 몰아주더군요. 남편 차는 동네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어요. 복잡한 도심을 지나 낯선 동네로 접어들더니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한참을 달린 끝에 남편 차가 어느 한적한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우고 내려 주차된 다른 차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어요. 그런데 잠시 후 골목 저편에서 웬 젊은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저나 남편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더니 웃으며 반갑게 다가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라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남편이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여자에게 건네지 뭐예요. 여자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봉투 안에 든 게 현금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 결국 이거였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니었구나.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려던 제 자신이 어찌나 우습고 비참하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거기서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차에 오르는 대신 남편이 앞장서고 여자가 그 뒤를 따라 골목 안쪽 낡은 빌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앞장서 걷는 남편의 발걸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게 한두 번 드나든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빌라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겨우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사라진 빌라를 호수까지 또렷이 보이게 여러 장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러고는 그 길로 곧장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상담 예약부터 잡고 말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사진 몇 장과 짐작만으로 25회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저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로 발길을 돌려 남편이 사라진 그 빌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낡은 계단을 올랐어요. 두 사람이 들어간 집 앞에 서니
안에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소리가 새어 나오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조용한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매번 죄송해서 어떡해요, 큰아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아빠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가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줬어요. 무슨 소리야? 큰아빠가 조카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내 아빠 생각하면 내가 진작에 어떻게든 찾아봤어야 하는 건데. 조카라니, 큰아빠라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제가 며칠간 굳게 믿어온 모든 걸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륜이라 확신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까지 잡아둔 마당에 저 여자가 남편 조카라니요. 저는 더 이상 문 밖에서 엿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아가씨는 또 누구고? 침착하려 해도 자꾸만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도 못 잇고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안으로 들이더군요. 비좁고 허름한 집 안에는 살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세간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말없이 둘러보던 제 눈에 한쪽 벽에 놓인 영정 사진이 딱 들어오지 뭐예요. 사진 속 얼굴이 어딘가 낯익어 자세히 보니 남편과 묘하게 닮은 데가 있더라고요. 오래전 빛바랜 사진으로만 봤던 남편 남동생 얼굴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 사람 혹시 도련님이야?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도련님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닿았고, 얘가 내 동생, 그러니까 얘 아버지 딸이야. 내 조카라고. 그러고는 남편이 그동안 제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오랜 가족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각별했던 남동생이 사춘기 무렵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형인 남편과 크게 다투고 집을 뛰쳐나가 연락마저 끊었다는 얘기. 그 뒤로 부모님이 그 일로 속을 끓이다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오랜 세월 동생을 가슴 깊이 원망하며 살아왔다고 했죠. 솔직히 난 그 녀석 영영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수십 년 소식 한 통 없던 그 녀석이 얼마 전에 연락을 해왔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은 남편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고 했어요. 동생은 이미 병으로 죽음을 앞둔 처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하더군요. 곁에서 듣고 있던 조카가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큰엄마. 저 지영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사드릴 줄은 몰랐는데 조카의 사정을 듣는데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아버지 병원비에 당뇨가 심한 어머니 치료비까지 대느라 그 어린 것이 빚더미에 앉은 채 낮에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지 뭐예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메이크업 학원에 다니며 언젠가 제 손으로 가게 하나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내뱉고 말았어요. 근데 지영아, 큰엄마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었니? 사실은 큰아빠 셔츠에 립스틱이 묻어 있어서 내가 아주 큰 오해를 했거든. 그러자 조카가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아, 그게요.
며칠 전에 저 사람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갈 데가 없어 큰아빠 댁에 잠깐 신세를 졌어요. 근데 밤에 무서운 전화를 받고 그만 무너져서 큰아빠 품에 안겨 펑펑 울었거든요. 매장 일 때문에 늘 진하게 바르고 다니던 그 립스틱이 그때 큰아빠 셔츠 깃에 눌려 묻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불륜의 증거라며 옷장 깊숙이 감춰두고 이를 갈던 그 립스틱 자국이 실은 갈 곳 없어 서럽게 울던 조카의 흔적이었다니요. 남편이 그토록 저를 친정으로 보내려 했던 이유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갈 데 없는 조카를 며칠 집에 들여야 하는데 그 사정을 제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벌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영이가 한숨을 쉬며 이러더군요. 큰아빠, 저 그 집에 안 갈래요. 저 때문에 큰엄마까지 무슨 일 당하시면 어떡해요. 신세라니, 그런 말 말고 사정 있으면 얼마든지 와 있어도 돼. 근데 그 사람들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니? 제 물음에 지영이 얼굴에 문득 짙은 그늘이 드리우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직 털어놓지 못한 더 큰 근심이 남아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지영이가 머뭇거리며 막 입을 때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쪽에서 문짝이 부서질 듯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쾅쾅쾅. 그 소리에 지영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큰아빠, 또 그 사람들이 왔나 봐요. 지영이는 사색이 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문을 열지 않으려 버텼지만 밖에서 어찌나 난리를 치는지 그대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굳은 얼굴로 문을 열자 험상궂은 산에 셋이 우르르 밀고 들어오지 뭐예요. 팔뚝마다 시퍼런 문신을 드러낸 채 좁은 집안을 험한 욕설로 가득 채우더군요. 어이 꼬맹이, 돈 갚을 날 한참 지났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면 어떡하냐?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사내들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돈이라니 무슨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줌마는 또 누구야? 가족이 돈 빌렸으면 책임지고 갚아야지. 사내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코앞에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차용증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뺏어들고 찬찬히 살펴봤는데 적힌 액수를 보고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처음 빌렸다는 돈은 고작 몇백만 원인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 어느새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지 뭐예요. 곁에 있던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큰엄마, 저 사람들 처음엔 급한 병원비 보태라며 친절하게 접근했어요. 근데 막상 빌리고 나니 선이자다 뭐다 미리 떼가고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기는커녕 자꾸 늘어나기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 덫을 놓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 먹으려는 수작이 분명했거든요.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지영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더군요. 갚을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 얼굴 반반하겠다. 우리 아는 가게 가서 몇 달만 일하면 이 정도 빚은 금방이야. 그 말에 남편이 사내들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행패야? 멀쩡한 애를 어디다 팔아넘긴다는 거야. 사내들은 며칠 안에 다시 오겠다며 집 안살림을 발로 걷어차고는 거칠게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영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저 인간들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일하던 데서도 잘렸어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하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하며 분해하던 제가
어느새 이 가여운 아이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막막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는 거예요. 여보, 일단 저놈들 요구대로 돈을 좀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야. 저런 인간들한테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끝이 나겠어? 저 차용증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법에서 정한 이자보다 몇 배는 더 뜯어내는 거, 저건 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이혼하겠다고 잡아둔 그 변호사 상담 예약 말이에요. 맞아, 변호사 사무실. 내가 마침 상담 예약을 잡아뒀잖아. 이혼은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이참에 지영이 빚 문제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저는 눈에 힘을 주고 지영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지영아, 지금부터 큰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저 사람들이 또 찾아오거나 전화하면 절대 맞서지 말고 다 녹음해.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도 절대 지우지 말고 저가짜 차용증도 사진으로 찍어두고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랑 지금까지 갚은 돈, 통장 내역까지 싹 정리해 두는 거야. 겁에 질려있던 지영이 눈에 그제야 조금씩 힘이 돌아오는 게 보이더군요. 이튿날 저희 부부는 지영이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동안 모은 협박 녹음이며 문자, 부풀려진 차용증의 통장 내역까지 빠짐없이 펼쳐 보이자 변호사가 진지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정 이자의 몇 배를 뜯어낸 것도 대부업법 위반이고 유흥업소에 팔겠다, 협박한 것까지 더하면 불법 추심으로 줄줄이 엮을 수 있어요. 증거가 이렇게 탄탄하면 충분히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숨이 확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곧장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어요. 그 뒤로도 사채업자들이 몇 번이나 더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마다 저희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녹음하고 영상으로 담아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일당의 악행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알고 보니 등록도 않고 불법으로 사채업을 벌여온 자들이었고 지영이 말고도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지 뭐예요. 무서워서 입도 못 대던 다른 피해자들도 저희가 용기 내어 신고했다는 소식에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고요. 결국 우두머리를 비롯한 일당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위조된 차용증은 모조리 효력을 잃어 지영이를 올가매던 그 끔찍한 빚도 깨끗이 사라졌어요. 죄 지은 인간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보고 있자니 그제야 가슴이 후련하게 뚫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 해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지영이 어머니, 그러니까 제 동서도 차츰 기운을 되찾아 퇴원했어요. 저는 빚쟁이에게 쫓기느라 약도 제대로 못 챙긴 동서를 친동생처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메이크업 자격증을 손에 쥐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기특한 아이가 제 손으로 미래를 꾸려가도록 작은 화장 가게 여는 일을 기꺼이 거들었습니다. 가게 문 여는 날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러더라고요. 큰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큰엄마 아니었으면 저 진짜 빚에 쫓기다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첫 손님이 되어 곱게 화장을 맡겼어요. 가위를 놀리는, 아니 붓을 놀리는 손끝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더군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 하나에서 시작된 그 작은 오해가 오히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가족을 되찾아준 셈이 됐으니까요. 그 일로 저희 부부는 의지할 곳 없던 조카를 친딸처럼 품게 됐고 남편이
동생을 지켜주지 못해 가슴에 묻어뒀던 한도 그제야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한때 불륜의 증거라며 이를 갈던 그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따뜻한 인연의 빛깔로 남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자국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모진 오해 속에서도 이렇게 곱게 피어나기도 하나 봐요.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그런 따뜻한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